안녕하세요. 아침의 문을 여는 마켓 시그널입니다. 더 빠르게, 깊게, 정확하게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해줄 저는 정다인. 저는 이은주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에 문이 밝았습니다. 마켓 시그널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금요일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하기를 바라는데요. 알찬 정보까지 마켓 시그널을 통해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CPI가 쏘아올렸던 작은 공 하나로 전 세계 증시가 환호하는 모습이 또 간밤에도 연출이 됐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미증시가 해당 탄력을 끝까지 유지해주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간밤 마무리됐던 미국 증시 상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왔나요? 네, CPI가 쏘아올린 공이 목요일장까지도 계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무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3대 주요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만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한 것이죠. 물가지표 확인 후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 2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었는데 목요일장에서 다소 주춤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랠리가 있었던 만큼 기다리고 있었던 차익 실현 매물도 등장하고 또 민주식 열기가 차갑게 식으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약해진 면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를 한번 섹터로도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소비재 섹터가 가장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홀로 1%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필수 소비재 보시면 1.47% 홀로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죠. 사실 다우지수 그리고 이 필수 소비재 섹터를 모두 이끈 게 바로 한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지도를 통해서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지도 분위기 한번 보시죠. 상승과 하락이 뒤섞인 가운데 유독 눈길이 가는 그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 눈에는 이 WMT, 월마트의 눈길이 가는데요. 6.97%, 7%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와 필수 소비재도 이 월마트 때문에 강세를 보인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장중 52주 신고가 쓰기도 했습니다. 덩달아서 다른 유통 채널까지 훈풍이 돌아가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코스트코도 이날 52주 신고가 새로 썼고요. 타겟 그리고 달러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업체까지 모두 다 큰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M7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0.51% 약세로 마감했고요. 애플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0.3% 이날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AMD는 1.87%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울프리서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선호주를 엔비디아에서 AMD로 교체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오는 22일 기대보다 너무 좋은 실적은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최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전략적으로 엔비디아에서 AMD로 갈아탈 때다라는 코멘트를 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이 0.9%가량 오름세를 보였고요. 메타는 1.7% 약세였는데요. 유럽연합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미성년자 중독 유발 문제와 관련해서 메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라는 보도에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 1% 넘게 내렸고요. 테슬라 이날은 소폭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51% 강세였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꼽은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디어가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작업이 가능한 트랙터 등을 선보이면서 일명 농기계의 테슬라, 농슬라라고도 불리는 디어가 되겠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4%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에 이 농기계 수요도 함께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꼽은 특징주 바로 처브가 되겠습니다. 처브는 반대로 4%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투자의 귀재죠. 워런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 서웨이가 지난해 3분기부터 이 손해보험사 처브의 주식을 비밀리에 매수하고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주가 상승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약 2,600만 주 67억 달러 상당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버크셔 서웨이 포트폴리오에서 이 처브의 비중 9번째로 많은 종목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 게임스톱과 AMC 엔터테인먼트 일명 밈주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연속 폭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임스톱 이날 3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AMC도 15% 이상 빠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밈주식 랠리가 장 초반에는 강했지만 주 초반에는 강했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초반에 워낙 랠리가 강했던 터라 게임스톱과 AMC 모두 주간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50% 이상의 수익률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날 발표된 지표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미국 시간 기준으로 매주 목요일 날 발표되는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가장 빠르게 가장 최신의 노동시장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로 여겨져서 주목할 만한데요. 신규 청구 건수는 보시면 10,000건 줄어들었고요. 2주 연속 실업보험 청구를 하는 계속 청구 건수는 13,000건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노동시장이 강하다 또는 약하다 이렇다 할 뭔가의 인식을 주지 못하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지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최근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노동 지표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노동 지표에 제가 주목을 하느냐?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는 연준 의원들의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원하는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둔화 추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날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요. 그 발언도 함께 보실까요? 리치먼드 연은 총재,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수치보다 긍정적이다, 좋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원하는 수준은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죠. 하지만 이 추세가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급격한 변동만 없다면 상대적으로 물가보다는 노동시장이 연준의 입장에서는 중요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국채 금리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채 수익률 또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책 금리에 민감한 2년물 4.795%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기준이 되는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4.379%를 기록했습니다. 대체로 국채 금리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 그래도 그 상승이 다소 제한적이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2주 연속 감속했다는 보도에 WTI가 0.76% 강세를 보이면서 배럴당 79달러대의 거래를 마쳤고요. 달러가 다시 강세로 살짝 돌아서고 또 돌아서면서 국제 금값은 0.4% 약세였습니다. 다만 아직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어서 금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만큼 낙폭은 제한적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들을 만날 시간인데요. 오늘은 숀 오하라 페이서 ETF 회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We're all sort of sitting here on pins and needles waiting for some direction from the Fed. You know, we entered this year expecting multiple cuts, some people as many as like 5 or 6 cuts. I think that ship has sailed, and it has sailed primarily because inflation has remained fairly resilient. You know, it's come down a bit, but the trajectory in the short run is just sort of rebounding upward. And I think it makes it very difficult for the Fed to cut in that environment. So
I think that we'll continue to see some turbulence in the market based on what we hear from the Fed. And the thing that's somewhat concerning is that the market overall is still trading at fairly robust PEs, somewhere like 22 to 24 times. And so, if the expectation is that we're going to have like $270 worth of earnings on the S&P next year, 20 times that's 5,400. That's not far from where we are. But any surprise to the downside on earnings or any more stubbornness as far as the Fed with regard to lowering interest rates will challenge those higher valuations probably going forward. As I look forward, I don't see the Fed cutting 3 or 4 or 5 times. I think maybe once this year, perhaps. And so I think, as we watch and wait for what they're going to do, the fewer cuts that ultimately wind up materializing, the more pressure that puts on equities. CPI 둔화가 쏘아올린 공의 전 세계 랠리가 말 그대로 환호하면서 급상승으로 마무리를 짓는 어제와 오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소화하면서 장 마무리 때는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는 4만 선을 장중에 처음으로 터치해주기도 했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중앙은행 총재가 유럽 중앙은행이 다음 달이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사하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전해졌던 주요 글로벌 이슈들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볼 부분이 바로 다우존스가 장중에 4만 달러 선을 돌파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우량 기업 30곳의 주가의 평균 주가를 산출하는 대표적인 증시 지표죠. 이 다우존스가 장중에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뚫어내면서 여러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부추겼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과거 다우존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법인세 인하와 금융 규제 완화 조치에 나서면서 처음으로 2만 선을 넘어섰기도 했었고요. 또 그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치고 다우지수는 18,000선까지 급락했지만 이후 수개월간 연준의 양적 완화로 투자 심리가 회복하면서 다우지수는 2020년 11월 3만 달러를 다시 돌파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가 4만을 넘어선 것은 2020년 11월 24일 처음 3만 달러 선 돌파 이후 873거래일 만인데요. 이번 기록은 AI가 전반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연내 2번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나오면서 오른 것이다라고 CNBC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발표한 경제 지표들도 대체적으로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를 전망해주는 데 힘을 실어주는 지표들이 발표가 됐고요. 가장 먼저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건수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22만 2천 건을 기록하면서 직전주보다 10,000명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직전주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으로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그동안 과열됐던 미국의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분위기가 시장에 퍼지기는 했습니다. 또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주간 179만 4천 건으로 직전주보다는 13,000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의 열기가 식고 물가가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은 이제 연내 2차례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4월 미국 단독주택 건축 및 허가 건수 같은 경우는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신규 주택 건설은 여전히 극심한 매물 부족에 힘입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 동향이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적응하는 모습이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도 시장의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의 소식입니다. 유럽 쪽에서 전해온 소식인데요. 유럽 연합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아동보호 정책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장중에 메타는 내림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 시스템이 어린이들의 약점과 경험 부족을 이용해서 중독적인 행동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집행위는 이것이 특정 알고리즘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더욱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토끼굴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집행위는 메타가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콘텐츠 접근을 막기 위한 연령 검증 등을 적절히 조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도 판단할 방침입니다. 유럽의 집행위의 조사 착수에 대해서 메타는 바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 미성년자들의 안전하고 연령에 맞는 온라인 경험을 위해서 50개 이상의 도구와 정책을 지난 10년 동안 개발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늘 장에서 1.5% 정도 하락 마무리가 됐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약보합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코발트 100 AI 칩을 내주 출시할 가능성이 현재 40%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이 코발트 100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고성능 컴퓨팅 작업용 CPU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더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내도록 설계된 제품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 주 개최하는 자사의 연례 개발자 회의 빌드에서 코발트 100을 고객들에게 출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은 코발트 100은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ARM 기반 칩보다도 40%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아마존의 그래비톤을 사실상 겨냥했는데요. 그래비톤은 아마존 컴퓨팅 사업부가 개발한 고성능 컴퓨터 구동용 칩입니다. 이에 현지 매체들도 코발트 100이 그래비톤 시리즈나 인텔 프로세서 제품과 경쟁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렇듯 클라우드용 CPU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새로운 칩을 포토샵 업체 어도비와 같은 업체에 제공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메타나 오라클 등이 이 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새로운 AI 칩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장중에 0.5% 정도의 가격 하락이 연출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현재 월가에서도 엇갈린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울프 리서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알파 리스트에 포함된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AMD로 교체했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한 배경은 오는 22일 실적을 발표하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 해결해야 될 높은 장애물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인데요. 올해 지수 자체가 엔비디아는 세 자릿수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8% 상승에 그친 AMD 같은 경우는 지수 대비 낮은 오름세를 보인 만큼 엔비디아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주가 추이를 보일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반대로 파이퍼 샌들러는 엔비디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습니다. 이 엔비디아 주식을 비중 확대로 평가하면서 기존의 목표 주가인 $1,050를 유지해줬는데요. 현재 종가 대비해서도 10% 이상의 상승 여력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파이퍼 샌들러 분석가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블랙웰 GPU 시리즈에 대한 수요가 데이터 센터 고객 기반 전반에 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야기를 전해왔고요.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는 9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망되고 있는 1분기 주당 순이익은 $5.58, 그리고 매출액은 $245억 달러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실적 과연 실적이 기대치에 부합될 수 있을지 다음 주 수요일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소식인데요. 미국의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비트코인 현물 거래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인 시카고 상업 거래소 그룹이 비트코인의 현물 거래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월가 안에서의 자본이 더 수월하게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는 호재로 적용을 해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기관들이 규제를 따르는 거래소의 거래를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 CMA 현물 시장 진출은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면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암호화폐 거래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점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당장은 단기적으로 호재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도입을 위한 논의 단계로 알려져 있는데 최종 도입까지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켓 이슈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죠. 김상윤 특파원 전화로 연결해서 뉴욕 증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입니다. 네, 뉴욕 증시 목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하는 등 분위기가 좋았지만 갈수록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추가 랠리에 대해선 의견은 월가에선 어떤가요? 네, 오늘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0 산업평균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넘어섰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조짐이 보이면서 올해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심을 끌어올린 덕분이죠. 월가의 3대 주요 지수 중 가장 오래된 다우지수는 미국 경제의 회복세, 인플레이션 둔화, 그리고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를 넘어선 이후 1만 포인트를 늘리는데 약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지난 2년간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하락했던 분을 모두 만회한 것입니다. 다우지수는 주식마다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하는데 고가 종목의 변동이 저가 종목보다 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빅테크 외에도 대응 중인 골드만삭스, 유나이티드 헬스, 캐터필러 등의 주가가 급등한 게 다우지수를 끌어올린 동력입니다. 특히 지난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 조짐을 보인 게 최근 주가 상승의 원동력입니다. 4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6%로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월가에서는 연준이 올해 말 9월을 시작으로 12월 이렇게 두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베팅하고 있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마감 무렵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 68%로 보고 있습니다. 12월에 금리가 현재보다 0.5%포인트 이상 낮아질 확률은 약 60% 정도입니다. 네, 핵심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둔화하면서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에 정말 나설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최근 뉴욕 증시가 랠리를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이제 확실히 둔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근원 물가가 3%대 중반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도 연준의 목표치 2%에 비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물가와 경제활동이 다시 가속화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만큼 연준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리겠지만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 둔화 현상이 몇 차례 더 이어지는 날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 14일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판단을 내리려면 분기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적어도 6월까지 인플레 수치가 계속 낮아지는 것을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6월 수치는 7월 말경에 나오는데 적어도 9월 FOMC가 열릴 때가 돼야 연준이 전적 판단을 변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전히 끈적한 주거비가 보다 완화돼야 합니다. 4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5.5% 상승했습니다. 주거비는 갱신된 임대계약으로 임대료 인하 데이터가 계속 반영됨에 따라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수치상으로 높게 나와 연준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 서비스 상품, 교통비도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 보험료가 급등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상품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지만 서비스 물가가 계속 치솟는 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막판 다우지수가 하락 반전하고 나스닥 S&P 500 지수도 약보합으로 끝난 것도 아직까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둔화에 명확한 확신을 갖지 못한 탓으로 읽힙니다.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에 하나하나에 반응하면서 움직이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다시 밈주식 열풍이 분화했었는데 주 초반엔 강했는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밈주식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네, 밈주식 게임스톱, AMC 엔터테인먼트 등이 이번 주 월화 폭등했습니다. 각각 이틀 만에 179%, 135%씩 오른 것이죠. 3년 전 민주식 열풍을 일으켰던 유튜버 키스들이 X 계정에 게시물을 올린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앞으로 기대 게임 컨트롤러를 만지는 한 남자의 이미지를 올렸는데요. 본격적으로 주식 게임을 한다는 시그널을 얻고 투자자들은 크게 호응을 한 것입니다. 다만 3년 전 민주식 폭등 사태에 비하면 아직은 거래량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월요일 게임스톱과 AMC의 소액 거래자의 유입액은 각각 1,580만 달러, 3,750만 달러였는데요. 이는 지난 2021년 1월 말 당시 기록했던 최대 유입액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월가에서 채권왕이라 불리는 빌 그로스 야누스 캐피탈 그룹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민주식 등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연간 변동성 400% 주식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게임스톱 주가 40달러에 콜과 풋 옵션 계약을 걸어뒀습니다. 같은 만기 같은 행사가에 같은 포지션에 매수 또는 매도의 2개 계약을 동시에 취하는 이른바 스트레들 방식입니다. 게임스톱 주가가 18달러에서 62달러 사이에 있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주가가 40달러에 가까워지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게임스톱은 이날 30% 급락하면서 27.6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펀더멘털에 뒷받침되지 않는 주식은 결국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밈주식 계속해서 큰 변동성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변동성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뉴욕 증시 리뷰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워렌 버핏 보험주 러브 포레버, 피트, 가이코, 제너럴리 처브입니다. 어저께 워렌 버핏의 버크셔 회사회의가 그동안 숨기면서 비밀리에, 물론 비밀리에 허가를 받았죠.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고 비밀리에 매집하던 종목이 공개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바로 처브였고요. 우리나라에도 에이스 손해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보험 가입하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해외여행 많이 가실 텐데 여행자 보험으로도 유명하고요. 옛날에 저도 한번 가입했었던 것 같은데 여행 갔을 때 그 보험 회사인 처브 왜 이렇게 보험 회사를 좋아하는 걸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보험주 삼성화재가 급등을 했었는데 미리 알고 급등을 했겠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 안 가봐서 다른 나라 친구들이 없어요. 외국인 친구들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건너면 사실 보험 설계사분들이 가족 중에도 꼭 하나 있죠. 그래서 뭔가 보험을 든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험주에 투자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 그렇죠? 희한하죠. 한 달이 건너면 아마 보험 드신 분들이 주변에 한 명 뛰어넘으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명 뛰어넘어서 보험주 투자하신 분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워렌 버핏이라는 이 세계적인 그루가 보험주에 저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워렌 버핏 따라하기 그렇게 많이 추종을 하면서도 실제로 자신은 보험주에 투자하지 않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은 보험주가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혹은 흥미를 갖고 투자를 하려고 했지만 워렌 버핏처럼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그 컨셉이나 스타일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어쨌든 게이코라는, 저번에 워렌 버핏 버크셔 회사의 그 얘기를 다루면서 근간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자인이라는 채식주의자 인도분, 그것도 참 희한해요. 그렇죠? 그 세 명이 나왔었잖아요. 자인은 채식주의자인데 채식주의자 앞에다가 시즈캔디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가 시즈캔디를 맥도날드만 엄청 먹어요. 누가 오래 사나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이 지금 보험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인이 보험 전문가예요. 그렉은 에너지 전문가고 결국에 그 근간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버크셔 회사가 돈을 버는 게 에너지랑 보험에서 돈을 다 벌고 있죠. 물론 워렌 버핏이 너무 좋아하는 시즈캔디, 데어리퀸도 회사로 갖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비중보다는 역시 두 명의 착석자가 지금 딱
비중을 나눠놓은 그쪽이 강하죠. 그리고 개이코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습니다. 미국의 보험회사죠. 사실 보험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우리가 이미지가 왜 그렇게 됐냐면 잘 생각해 보시다시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추천해가지고 혹은 강제로 가입을 한 거죠. 이모가 와서 고모가 갖고 가입을 해서 가입을 한 거지. 나의 안전을 판단을 해보고 한 게 아니죠. 하지만 보험이란 상품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어거지로 가입하게 된 그 과정이라던가 그렇게 불안전 판매를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보험이란 건 너무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그걸 아는 거죠. 왜냐하면 보험료를 받아서, 그렇죠? 보험료와 보험금은 틀립니다.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금을 줄 때는 아주 먼 미래거나 정말 블랙스완급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사망이 일어나거나, 그렇죠? 그러면은 보험주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죠. 보험료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장기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버크셔 회사가 지금 다 수익을 얻고 있는 대부분이 개이코에서 나온 거죠. 이건 자동차 손해보험 회사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이득이 더 났죠. 코로나 때 아무도 운행을 하지 않고 집에만 콕 틀어박혀 있으니까 사고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사고율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이득이 엄청나게 많이 났죠. 근데 그 워렌 버핏이 이 개이코에서 단기적인 이익만 취득한 게 아니라 그걸 아예 자회사로 인수하면서까지 이 어떤 캐시카우로 갖고 왔던 그 회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개이코에 상도받은 광고인데, 자, 여러분들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 릴스라던가 이 지금 유튜브 쇼츠 뭐 그 중독에 대한 뉴스도 나왔는데요. 저도 하루에 10시간 보는 것 같은데 쇼츠 15초짜리 연결해서 1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개 보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예요. 쇼폼의 시대. 왜냐하면 잠깐 스쳐갔을 때 집중하지 못하면 그냥 안 봐요. 관심이 없어버려요. 너무 볼 게 많으니까요. 저도 지금 이 쇼츠가 지금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이럴에 특화된 겁니다. 만약에 쇼츠에서 조회수가 잘 나와서 쟤 이상한 얘기하는데 재밌네 하고 들어와서 본방을 봤더니 또 볼 게 많아. 그럼 거기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쇼츠에서 눈길을 끌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뉴진스님이라고 불교에서 엄청나게 뜨고 계시죠? 그분도 그냥 쇼츠에서 지나가다가 야 이거 불교인데 무슨 저런 이상한 노래를 부르냐? 그 15초에서 눈길을 잡아가지고 불교 법당 연등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개이코도 그래서 자, 이 15초 안에 이 광고를 끝내버리기 위해 그냥 저게 지금 자 보세요. 여자아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거 정지하면 아닙니다. 4명의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도 대단하죠. 지금 저 남자아이 팔에 쥐나겠어요. 스파게티 들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예 할 말을 5초 만에 끝내버려요. 뭔 소리인지 아시죠? 그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재밌게 표현한 거죠. 너무 빨리 치고 딱 찍먹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시청자들은 아예 그러면 우리가 찍먹하는 그 시간에 할 말을 다 해버리겠다. 그래서 아예 대놓고 이럽니다. 영어는 안 할게요. 영어 발음이 안 좋아. 당신은 가이코의 광고를 스킵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광고는 이미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은 멈췄죠. 근데 개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하고 틀려서 개는 혼자 계속 저렇게 접시는 걸 다 먹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광고죠. 근데 원래 개이코는 아까 설명하듯이 자동차 손해보험 회사입니다. 손보사죠. 자, 그리고 제네럴리라는 회사도 갖고 있어요. 버크셔 회사가. 바로 그 자인 부회장, 그렉하고 자인 부회장이 이제 워렌 버핏의 이 경영의 두 후계자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죠. 이 투자의 후계자는 또 2명이 있죠. 투자의 후계자 2명, 경영의 후계자 2명이 찰리 먼거의 빈자리 혹은 워렌 버핏의 나중에 빈자리를 채울 이 4명의 인물들인데 그중에 자인 부회장이 제네럴리 이걸 운영을 굉장히 잘해서 찰리 먼거가 생전에 버크셔 회사의 주총에서도 항상 말했습니다. 나는 보험 하나도 몰라. 자인 회장이 다 하지. 자인 회장이 그 주로 운영을 했던 제네럴리라는 회사는 재보험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코리안 리 같은 회사죠. 예를 들어 미국은 허리케인이 많이 발생하죠. 허리케인이 발생하거나 뭐 일본처럼 쓰나미가 발생하면은 대규모 재해가 일어나가지고 보험사들이 그 감당을 못해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험사들은 재보험을 들겠죠. 제네럴리에.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많고 자연재해가 많고 기상이변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네럴리의 수익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에 숨겨서 비밀리에 매수했던 그 회사,
그게 바로 아까 에이스 손해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처부라는 회사였습니다. 이거를 인수해서 지금 보험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득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그 금융당국에 보고한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최근에 가장 많이 매도한 버크셔 회사가 가장 많이 매도한 주식의 순입니다. 애플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가장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포트폴리오의 40.8%. 예전에 IBM을 투자했었지만 IT엔 적극적이지 않았던 워렌 버핏을 본다면 이 IT의 40.8%라는 비중은 굉장히 대단하죠. 그러니까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아라.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투자 격언도 있는데 보시면 지금 예를 들어 뭐 캐시우드는 약간 좀 이상하게 됐지만 지금 워렌 버핏만 보면 워렌 버핏도 그렇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습니다.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란만 딱 한 바구니에 한 알만 담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HP를 그 다음에 많이 팔았는데 그 다음에 판 거는 사실 양이 적어요. 숫자가 적고 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습니다. 유일하게 세브론이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의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약간의 차익 실현을 했다. 하지만 세브론도 5, 6%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산 거에서 이제 처부가 나오겠죠. 가장 많이 산 겁니다. 이번에 처부가 들어오면서 포트폴리오의 2%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또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시리우스라는 건데 이거 또 워렌 버핏한테 맞는 거예요. 워렌 버핏은 옛날 거 좋아하죠. 보세요. 테슬라가 맨날 앨런 머스크가 나와서 야 그렇게 돈 많다면서 워렌 버핏 우리 테슬라 사줘. 테슬라 삽니까? 아니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테슬라들이 이번에 이거 딱 나오면서 야 저 포트에 테슬라 담겨있으면 대박이다. 100% 당연히 기대 안 해. 몇 프로 기대는 했을 거예요. 근데 안 사죠. 안 사죠. 아까 애플도 IT인데 애플은 자기 손녀가 애플 시리즈가 계속 나올 때마다 바꾸는 걸 보면서 야 저거는 필수 소비재네. 그렇게 판단하고 들어간 거죠. 필수 소비재라고. IT 영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워렌 버핏의 눈에 필수 소비재여야 되는 거예요.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의 전기차는 필수 소비재가 아닌 거죠. 워렌 버핏 눈에는. 그러니까 안 샀겠죠. 그럼 필수 소비자로 했으면 애플처럼 만약에 40%를 테슬라에 샀으면 진짜 테슬라 그쵸? 뭐 미국은 상한가가 없지만 뭐 상한가 수준에 준하는 갔을 거예요. 우리나라 치면. 이거는 지금 라디오 기업입니다. 그쵸? 워렌 버핏 다 그 옛날 뭐 엽서 오래되신 분이니까 엽서 성향도 그렇고 젊더라도 그 라디오 업체를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시도 이미 지금 4.9%를 갖고 있는데 그 전에 갖고 있었는데 더 사서 4.9% 5%대까지 육박했습니다. 지금 정유화학주 좋아하죠. 쉐브론도 있었고 옥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이 처부를 비밀리에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갭 상승해서 상승폭이 약간 줄었지만 그대로 강세를 유지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도표로 나타냈습니다. 자, 애플 40.81 가장 많죠.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러분 뱅오와 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1.81이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10.41입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거의 22%죠. 22% 금융주가 굉장히 많죠. 애플 다음으로 금융주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엔 아까 연속으로 났던 거죠. 쉐브론 옥시 뭐 한쪽은 팔았고 한쪽은 샀고 한쪽은 더 팔았던 그 부분이 있지만 포트폴리오에서 합치면은 15% 정도를 정유화학주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사실 비중이 높았던 코카콜라라든가 크래프트 하인즈 이거 비중이 많이 적어진 느낌이죠. 여기 무지스 신용평가 기업이 있고요. 처부가 지금 2%로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다비타라고 있고 다비타 신장 투석 기업이에요. 지금 미국은 신장 투석 센터들이 병원이 아니고 신장 투석 센터들이 곳곳에 있어요. 워낙에 우리나라 저 정도 가면 저기예요. 마른 사람이에요. 미국 가면은. 그렇죠? 저 뚱뚱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를 지금 기업으로 되어 있는 거를 좀 다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다 쭉 했는데 애플, 크래프트, 여기 순서대로 안 돼 있고 순서대로 보면은 애플이 가장 많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거 두 개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아까 안 보였던 게 코카콜라가 7.38. 예전에 더 높았는데 애플이랑 다른 걸 많이 사면서 코카콜라가 10%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고요. 아더리 8.81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잘한 것도 아까 시리우스랑 이런 거 합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트를 보시면 아시겠죠. 일단 금융주랑 애플의 절반 이상이 담겨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부도 금융주죠. 보험이니까요.
그거를 이제 이 섹터로 나눈 겁니다. 자, 테크놀로지죠. 애플이니까. 애플이 테크놀로지고 아까 HP 조금 판 것도 있었는데 HP는 별로 없고요. 에너지가 11%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파이낸셜이 31%죠. 그러니까 거의 80%를 기술주랑 금융주에 담은 겁니다.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는다는 격언은 워렌 버핏 버크셔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얘는 계란을 한 4, 5알을 소중하게 한 바구니에 고이고이 담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테크놀로지가 애플이 테크놀로지니까 기술주라고 했지만 필수 소비자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저 손녀가 커서 내 나이가 될 때까지 애플 시리즈를 계속 바꾸면서 살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서 산 거예요. 왜냐 다들 아시다시피 그 기술주 99년 그 다음에 무너질 때 00년도에 그때만 해도 워렌 버핏이 경고를 했잖아요. 기술주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그 뒤에 생각이 바뀌었는데 왜 생각이 바뀌었나고 했을 때 나는 기술주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애플이 필수 소비자 같은 성격이라고 판단해서 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섹터로 나타낸 도표를 써놓은 겁니다. 뭐 똑같은 얘기예요. 파이낸셜 서비스가 31%고, 예, 테크놀로지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방어주가 12%. 그리고 요거는 색깔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IT로 표현된 게 파란색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글씨가 잘려서 이 6까지 있죠? 다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 IT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줄어든 게 이 지금 옛날에 코카콜라나 뭐 있던 이런 경기 방어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줄어든 겁니다. 여기 지금 파이낸셜 서비스 유지를 아까 12% 정도 하고 있지만 옛날에 비해 애플을 샀기 때문에 금융주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금융주랑 이 식품주 같은 것들이 줄어들고 IT가 이만큼 늘어난 지금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워렌 버핏은 그러면 왜 채권 안 사냐 그런 얘기 있죠. 그렇게 안정적으로 보험주를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보험주를 채권 대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금리 엄청 올랐죠. 미국이 금리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파월이 언제 내릴까 막 생각하고 있죠. 채권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워렌 버핏은 채권을 싫어합니다. 대신에 그걸 뭐 사냐? 여기 현금이 2천억 달러 육박해요. 일론 머스크가 이거 보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2천억 달러 쌓아놓고 있지 말고 큰 거 아니면 못 산다며 사달라 크잖아 사달라 이렇게 어필했으나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4천억 달러 갔다가 지금 3천억 달러, 4천억 달러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아니면 현금이지 채권은 금리를 높게 줘도 안 산다. 안 산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식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가 이렇게 돼서 네, 지금 3천억, 4천억 달러 있다. 그 도표 다시 한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분은 도대체 그럼 어떤 스타일의 적이냐?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 2022년도 1분기부터 나와 있죠. 이 옆에 왼쪽이 예상치고 이 오른쪽이 실제치인데 거의 전분기가 아니라 다군요. 그쵸? 2022년도 1분기부터 예상치에 비해 그쵸? Estimated Revenue, 예상치 매출에 비해 실제 매출이 전부 다 높게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기록. 그 다음에 지금 레비뉴 말고 순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쵸? 이거는 다는 아니고 여기 살짝 2022년도 4분기, 2024년도 3분기 살짝 예상치보다 적게 나온 거 빼고는 대부분 예상치보다 실적 상회를 했습니다. 2023년 4분기에는 대폭 상회를 했고요. 계속 실적이 예상치보다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는 0.90 업사이드. 뭐 실적에 비해서 목표가가 높게 잡히진 않았죠. 보험주의 특성일 수도 있어요. 267.07달러인데 하이가 294달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시겠죠. 다음 그림. 스트롱 바이는 아니겠죠. 모더레이트 바이입니다. 자, 모더레이트 바이 이거 커버하는 게 막 그렇게 많진 않죠. 테슬라 같은 거 20몇 개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입니다. 자, 일봉 차트. 어저께 갭 상승이 나왔죠. 지금 원래 꾸준히 올라가고 있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조금 조정이 일어났죠. 근데 밑에 저기 보시면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에서 여기 지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그 아일랜드 갭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얘기는 못 드렸는데 대충 이제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 하락 갭이 있었는데 상승 갭이 나왔죠. 여기가 붕 떴죠. 섬처럼. 이게 아일랜드 갭입니다. 하락 갭을 상승 갭으로 만회하면서 섬처럼 둥 뜬 이걸 추세 반전이라고 해석을 해요. 어쨌든 추세 반전이 일어나서 이제 추세 상단선까지 280달러까지
지금 룸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 월봉을 보시면은 아까 기본적인 내용하고 걸맞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물결을 치면서 꾸준히 올라서 신고가를 가 있는 모습이죠. 월봉으로 보면은 더 꾸준합니다. 자, 우리나라 보험주도 이러면 사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갑자기 없어졌네요. 예, 마술입니다. 자, 다시 나왔네요. 자, 우리나라 보험주도 이러면 사겠죠. 우리나라도 삼성화재 진짜 이거 우리나라 거 말하면 안 돼. 삼성화재, 삼성카드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처부같이 가면은 투자하겠죠? 그렇죠? 이마트가 코스트코처럼 가면 투자하겠죠. 근데 안 되잖아요. 보험주가 지금 엔비디아처럼 가고 있어요. 물론 폭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봉의 크기가 우리가 엔비디아에서 본 봉의 크기랑 이 수치가 틀리죠. 당연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그 그림이 크기가 똑같더라도 보험주에서 오르는 크기랑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에서 오르는 크기가 틀리겠죠.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신고가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매집을 해서 올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원래 오르고 있었는데 워렌 버핏은 더 비중을 늘리고 싶어 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마지막 그림 하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버핏 지표라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공포와 탐욕 지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빅스 지수도 있고. 근데 버핏 지표가 물론 버핏이 여기서 말할 건 버핏 지표가 되게 단순하게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버핏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하나 갖고 판단하는 거는 나도 그렇다. 근데 버핏 지표라고 부르는 게 부담스럽다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쓰고 아예 이 사이트에 계속 나와요. 근데 그걸로 보면 지금 버핏 지표가 버핏이 얘기한 게 간단히만 말하면 이 수치가 200%에 접근을 하면은 시장의 고점일 확률이 높다. 예전에 그 얘기해서 버핏 지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182.23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버핏 지표에서 약간 고점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워렌 버핏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안정적인 보험주를 사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명심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처부를 투자해서 수익이 났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처부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걸 찾지 마시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질문에 답변했던 그 내용에서 말하겠습니다. 아까 저렇게 많은 현금을 쌓아놓고 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사달라고 하니까 안 샀을까?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일론 머스크 듣고 있나? 초구랑 2구를 걸렀다고 3구에 스윙하란 법은 없다. 정다인의 사인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종목의 주가 추이부터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진 준비되어 있을까요? 세 가지의 주가 추이가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세 가지 각기 다른 종목들인데요. 5월 10일자를 기준으로 팍 뛰어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이 뭐길래 5월 10일 날 이렇게 급반등을 나타낸 걸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공개를 해드리면 어떤 관련주냐? 바로 애플 폴더블 폰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애플의 폴더블 폰은 이 특허 이미지가 온라인에서 떠돌면서 한때 이 애플도 폴더블 폰을 출시하는 것이냐 카더라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5년이 넘도록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소식, 아무런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애플의 폴더블 폰 이미지가 이럴 것이다라는 그런 사진들만 계속해서
계속해서 돌고 있죠. 그런데 애플 폴더블 폰 관련주 보셨다시피 5월 11일 기준으로 팍 뛰어오르는 일제히 뛰어오르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폴더블 폰에 미적지근하던 애플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일까요? 같이 이 부분을 예상을 해보려면 일단 애플의 전략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의 전략 한번 보시죠. 구체적으로 퍼스트 무버, 처음으로 나서는 그런 업체가 되기보다는 시장성이 검증된 곳에서 더 완성도 높은 제품을 출시하는 게 기본적으로 애플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왜 이거를 확신할 수 있느냐? 이 패블릿으로 출시된 아이폰 6 플러스, 듀얼 카메라를 채택한 아이폰 7 플러스, 18대 9의 풀스크린 OLED를 채용한 아이폰 10 등 모두 안드로이드 진영 대비 기술 적용 시점이 2년 후였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보다는 좀 시장이 완성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애플의 전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전략이 가능한 이유는 애플에 대한 기존 충성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우린 모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도 애플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애플이 폴더블 폰이 모험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그러면 뭘까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세 가지 이유 정도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초박형 유리의 내구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겁니다. 완성도를 중요시하는 애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패널을 펼쳤을 때 보이는 접힌 자국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꽤 많았었죠. 이 부분도 애플은 걸림돌이 됐을 겁니다. 또 미성숙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아직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 애플은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다 해결이 된 다음에 진입을 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란 판단이 선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슈들이 서서히 해결되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이제 애플도 서서히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함께 기사 제목들 보실까요? 보시면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폴더블 관련 패널 계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외신을 통해서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주요 부품 업체의 폴더블 스마트폰용 샘플을 제시했다고 하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니까 이번엔 진짠가 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도 계속해서 살펴보죠. 애플이 변심한 이유, 첫 번째 시장이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연평균 이 폴더블 폰 시장이 24.9%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드웨어 완성도도 높아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중국 업체 아너가 선보인 폴더블 스마트폰을 보면 두께와 무게 모두 그냥 스마트폰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얇고 가볍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애플 또한 이 접히는 자국을 최소화한 특허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그 출시 이미지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를 출시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시장도 준비됐고 하드웨어 자신감도 좀 붙었겠다 마음을 연 건데요. 더 늦으면 시장이 뺏긴다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이폰의 2024 회계년도 출하량 컨센서스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게 폴더블과 화웨이의 공격적인 진출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실제로 고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을 포함한 파란색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포함한 기타국이 반등할 때 애플, 약한 회색으로 칠해진 애플의 비중은 감소하는 그런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었죠.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이 폴더블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애플은 걱정했을 겁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중국의 애플 폴더블 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 애플 언제 폴더블 폰을 출시할까요? 주요 부품사들에 대한 의견을 좀 정리를 해보면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2027년은 아이폰이 출시된 20주년이라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될지도 저희가 예상을 해봐야겠죠. 일단 삼성전자는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폴더블 진출로 안 그래도 올해 이 폴더블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또 중국 업체들뿐만 아니라 애플까지 여기에 가세가 된다면 시장 점유율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삼성은 폴더블에다가 AI, 생성형 AI 기능까지 더해서 좀 대응하는 전략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도 삼성인데 사실 주요 부품사들에 대한 주가 반응이 더 크게 이루어지겠죠. 폴더블 관련된 애플이 아니라 애플의 폴더블 관련된 주요 부품사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삼성 디스플레이와는 계약을 맺은 것 같다라는 보도가 이미 나와 있고요. 또 폴더블 패널의 수요 증가는 OLED 부품 수요 증가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주들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폴더블 폰이 상용화가 된다면 OLED 패널의 접힘, 또 표면을 보호할 수 있는 커버 윈도우 시장도 함께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커버 윈도우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UTG가 더 고급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인폴딩 방식에는 좀 부적합하기 때문에 CPI를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도 중요하겠고요. 또 작게 만들기 위해서 메인 기판의 크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주도 필요하겠죠. 기타 다른 중요한 부품사들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애플의 폴더블 폰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이 부품사들이 주가에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2027년이 출시 예상 시점이지만 지금부터 서서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애플 폴더블 폰 시장 또 관련한 부품사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부 월스트리트 마켓 사인즈를 끝낼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 2부 코리아 마켓 사인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